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친절한 철학사 수업 강의를 맡은 김주연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1강 철학의 탄생, 철학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철학사 수업 1이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지금부터 8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고대 그리스 철학사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좀 알쏭달쏭하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고 재미있게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철학의 탄생입니다. 다른 학문은 안 그런데 철학은 그 탄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요. 철학을 공부할 때 그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 수학의 탄생, 혹은 생물학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 생물학의 탄생, 이런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는데 유독 철학만, 그 철학의 탄생이 굉장히 중요한 철학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질문을 해보고 한번 답을 찾아보죠. 철학의 탄생은 철학이라는 그 분과 학문이 아니라 학문 자체의 탄생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문대학의 한 분과 학문으로 철학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 고대 그리스어로는 필로소피아죠. 그 필로소피아가 처음 탄생했을 때는 그것이 어떤 한 분과 학문이 아니었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오늘날의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윤리학 뭐 이런 모든 학문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지식 일반 혹은 학문 일반을 전부 다 통틀어서 철학이라고 말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철학의 탄생이라고 한다면 어떤 분과 학문의 탄생이 아니라 학문적 사유의 시작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의 탄생이 철학사에 있어서는 앞에 놓이고 중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철학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의 공식으로 답변을 내놓은 학자가 있었어요. 독일의 고전학자 윌헬름 네슬레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내놓은 하나의 도식적인 답, 이것이 바로 미토스에서 로고스로의 전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토스에서 로고스로의 전환. 이분이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얘기를 했겠죠. From Mythos zum Logos. From Mythos to Logos.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되겠죠. 미토스로 시작해서 로고스로 바뀌는 이런 것이 바로 철학의 탄생이다 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즉 철학의 탄생이라는 것은 신화적 사유에서 철학적 사유로 건너가는 것이 바로 철학의 탄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철학의 탄생을 왜 예술도 있고 종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간의 활동이 많은데 인간의 여러 가지 지적 활동 중에서 특히 신화를 철학과 연결지어서 이분은 설명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하죠.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필 철학의 탄생을 왜 신화랑 연결을 꼭 짓지? 그 이유를 이 뷰렐름 네슬레와 다른 고전학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존의 신화가 하던 역할을 철학이 대신해서 그것을 대체해서 그 역할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폼 미토스 중 로고스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화는 대체 그동안 무슨 역할을 해왔었을까요? 네, 신화는 세계의 구조, 기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지구, 저 하늘, 저 바다, 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생겨난 것, 사계절의 변화, 뭐 이런 모든 우주의 기원과 구조를 설명했던 것이죠. 그런데 철학이 신화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것이에요. 세계의 원리와 기원과 구조와 이런 것을 다 신화가 그동안 설명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철학이 굉장히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답변을 내놓으면서 로고스, 즉 철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신화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지? 이거 우리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그리스 신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카오스에서 시작해서 에레보스와 닉스, 어둠과 밤, 뭔가 좀 어둠침침하죠. 예, 이런 것들이 태어났다고 해요. 카오스는 뭐죠, 여러분? 예, 바로 혼란, 혼돈, 무질서입니다. 옛날 말로 그 그리스 말에서는 거대한 구멍 혹은 벌어진 틈 뭐 이런 걸 뜻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거대한 구멍, 그럼 그 주변이 있겠죠? 거대한 틈, 그러면 무엇과 무엇의 사이가 틈이니까 그 무엇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이 카오스는 그 틈이고 구멍이긴 한데 그 가장자리도 없는, 예, 그런 구멍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블랙홀? 아, 블랙홀도 아니겠네요. 예. 아무튼 그런 카오스 안에서 이 카오스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보다는 뭐가 뭔지 알 수 없다, 무질서하다, 혼돈이다. 예,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태어나느냐? 어둠과 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어둠과 밤이 결혼을 하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푸른 하늘 아에테르 혹은 아에테르와 낮 헤메라, 우리 영어로 하자면 데이, 낮 혹은 하루, 예, 이런 의미인 신들이 태어나고 거기서 뭐 운명, 죽음, 꿈, 불행 이런 모든 것들이 태어난다. 이게 예, 신화적 사유 방식의 설명이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지? 이렇게 생겨났다고 신화가 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보실까요?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가이아, 대지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땅덩어리죠. 예. 판게아라고 하는 예전에 지구의 모든 대륙이 하나로 합쳐 있었다고 하는 이론 여러분 들어보셨죠? 판은 모든, 게아는 모든, 땅. 예, 이런 뜻입니다. 판게아는 모든 땅. 거기서 나온 그 게아는 가이아와 같은 말입니다. 가이아는 대지예요. 대지의 여신에서 모든 것들이 생겨납니다. 우라노스가 일단 생겨나고요. 그 우라노스와 가이아가 결합해서 거기서 태어나는 것들이 테티스와 오케아노스. 테티스는 강의 여신, 오케아노스는 바다의 신입니다. 거기서 결혼해서 또 많은 자손들이 예, 태어나게 되고요. 쭉 내려가시면요. 티탄족도 있고요. 예, 여기 티탄족도 있고 뭐 뮤즈들도 있고 많이 나오죠. 거기서 쭉쭉 내려가면 올림푸스 신들이 예, 나오는데요. 레아와 크로노스가 결혼해서 태어난 올림푸스 신들, 여러분 익숙한 신들 나오죠. 여기 제우스도 있고요. 헤라도 있고 포세이돈도 있고 그렇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신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과 낮과 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설명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아틀라스입니다. 우리 땅이 왜 꺼지지 않는 거지? 혹은 저 하늘은 왜 무너지지 않는 거지? 이게 궁금했는데 사람들은 아틀라스가 지구와 또 하늘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죠. 오케아노스와 테튀스. 아까 여러분 잠깐 신의 계보에서 보셨는데 바다의 신이고요. 여기는 강의 여신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 세계와 강과 하늘과 바다와 땅들이 다 생겨났다. 이게 신화가 우리들에게 세계관을 설명해 주었던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철학이 신화를 대체해서 다른 설명을 내놓게 됩니다. 철학이 신화를 밀어내고 전에는 신화로 다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 철학적 설명이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신화가 뒤로 물러나고 밀려나게 됩니다. 즉 철학과 신화가 이렇게 공존하다가 신화는 밀려나고요. 철학이 앞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전환과 대체, 철학이 신화를 대체한 이 현상, 이 현상을 놓고 각자들이 분분했어요. 의견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어떤 까닭으로 이렇게 됐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크게 두 가지 이론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의 기적 이론, 두 번째는 연속성 이론입니다. 이름만 일단 들어보시고요. 차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의 기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는 미신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철학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즉 로고스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신화와 철학은 단절적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무엇이냐면 그리스의 기적이에요. 왜? 그리스에서만 이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다른데 뭐 이집트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신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로고스 혹은 학문이 혹은 철학이 그 신화를 밀어내고
세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세계관으로 등장한 것이 그리스에서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왜 기적이냐? 미신이고 비합리적이고 도저히 학문적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신화를 제치고 어느 날 갑자기 학문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 사유인 철학이 갑자기 짠! 생겨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겨났지? 예,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일어났는지 설명하지는 못해요. 신학과 철학은 단절적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신화를 물리치고 철학이 태어났던 것이죠. 둘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신화는 미신적, 비합리적이고요. 철학은 논리적, 합리적이에요. 둘은 연관성도 없고 단절적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철학이 등장한 거죠. 기적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네슬레 혹은 여러분 아시는 버틀런드 러셀. 러셀의 서양 철학사 있죠. 거기에도 이런 견해로 서양 철학사의 시작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버넷 이분도 유명한 고전학자이신데 이런 분들은 이 그리스에서만 일어난 이 특별한 사건을 그리스의 기적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램프레이트나 힐슈베르거나 이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20세기 전반기에 나온 철학사 책들에 보면 이런 식으로 아마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 말고 그 후에 조금 다른 견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연속성 이론입니다. 즉 철학은 신화와 단절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짠! 불쑥!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철학은 신화와 단절된 게 아니고요. 신화적 사유를 모방하고 계승했다고 그래요. 이 둘이 닮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보신 이론에서는 철학은 신화와 단절적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페이지 한번 다시 가볼까요? 신화와 철학은 반대적인 성격이에요. 신화는 미신적, 비합리적, 철학은 논리적, 합리적. 그런데 연속성 이론에서는 철학은 신화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화적 사유를 모방하고 계승합니다. 닮은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점도 물론 있죠. 그러니까 철학이 신화를 대체하는 것이죠. 철학은 신화와 닮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점차로 철학이 신화를 모방하다가 계승하다가 조금씩 벗어나면서 철학이 성립했다. 이런 이론이 콘포드, 장피에르 베르낭 이러한 분들의 이론입니다. 콘포드는 유명한 캠브리지의 석좌 교수였던 분이에요. 이분이 캠브리지에서 철학을 가르치실 때도 이 생각을 좀 갖고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다가 정년 퇴직을 하신 다음에 혼자서 이 부분에 대한 저술을 남기십니다. 근데 저술을 끝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남긴 방대한 저술을 거드리를 포함한 유명한 후배 혹은 제자 학자들이 가서 그 원고를 정리해서 1952년에 새롭게 즉 이 콘포드라는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책을 펴내게 되죠. 그 책에 명확하게 이 사유와 이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철학은 신화와 단절된 게 아니고 신화적 사유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다르게 발전해 갔다고 하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럼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일까? 우리 이걸 한번 들여다볼까요? 연속성 이론에 따르면 철학의 주제와 신화의 주제는 같습니다. 동일해요. 문제 제기와 담론의 방식도 동일합니다. 즉 철학과 신화는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철학과 신화의 주제 그리고 대답하는 방식이 동일하다는 것이 그 밑에 여러분 요 박스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철학과 신화 모두 다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최초의 단일자가 있고요. 그 단일자로부터 기본 요소들이 나옵니다. 그 기본 요소들에서 구체적 우주가 생성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철학과 신화는 이 우주의 기원과 생성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똑같아요. 그 점이. 주제가 똑같습니다. 문제 제기. 어떻게 이게 생겼지?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담론의 방식이 비슷해요. 뭐냐? 최초의 단일자가 있었어요. 기본 요소가 있었고요. 거기서 구체적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신화와 최초의 철학, 어떻게 대답이 다른지 우리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도 단일한 우주의 기원을 말합니다. 최초의 철학도 단일한 우주의 기원을 말하고 있어요. 이 단일한 우주의 기원을 우리 뒤에서 보시겠지만 아르케,
시원이라고 합니다. 이 아르케를 물이라고 한 학자가 예를 들면 탈레스, 아페이론이라고 한 학자는 아낙시만드로스, 공기라고 한 학자는 아낙시메네스 이렇습니다. 이렇게 단일한 우주의 기원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 최초의 철학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신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예, 신이 아닌 다른 것을 대답으로 등장해요. 하지만 비슷한 점은 무엇이냐? 단일한 우주의 기원으로부터 모든 설명을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신화와 최초의 철학이 비슷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 기원이 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신, 아까 보셨죠? 카오스 또는 가이아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납니다. 기원이 분화되는 것이죠. 앞의 이론에서 물, 불, 흙, 공기가 생겨난다. 이게 아낙시만드로스 이론입니다. 이거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즉, 기원에서 이런 분화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 예, 이것이 신화와 철학이 비슷하게 답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차이는 신화에선 그걸 전부 신들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최초의 철학에서는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최초 요소의 결합으로 우주의 요소들이 생성됩니다. 신들의 결합으로 우주의 요소들이 생성되죠. 어떤 신과 어떤 신이 결혼해서 거기서 무엇이 태어납니다. 신화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최초의 철학에서 역시 결합이 됩니다. 이 불, 불, 흙, 공기 같은 원소들의 결합 혹은 분리, 또 결합과 분리 이런 걸 반복하면서 우주 사물이 역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 생성의 방향을 보면 신화와 최초의 철학이 동일합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이 무질서는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카오스입니다. 질서는 무엇이냐?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초가을에 예쁘게 한들한들 피는 꽃, 그것도 코스모스고요. 칼 세이건의 유명한 책 이름도 코스모스죠. 그 코스모스는 질서를 갖춘 우주다라는 뜻입니다. 질서를 갖춘 세계 혹은 아름다움, 치장 이런 말들이 전부 코스모스, 질서. 지금은 질서라는 뜻이지만 코스모스라는 그리스어의 뜻입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요. 신화와 최초의 철학은 무질서에서 질서로의 그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우주의 기원을 하나로 설명하고요. 그 기원이 분화되면서 우주가 생성되었다는 설명도 동일하게 하고요. 최초 요소의 결합과 분리로 이루어졌다. 이 우주가. 이 점도 동일합니다. 우주 생성의 방향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간다. 이 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은 신이 등장합니다. 이쪽은 신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속성 이론이 말하는 철학의 탄생입니다. 자, 신화적 세계관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철학의 탄생이 촉진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신화적 세계관은 무너지고 철학이 신화를 누르고 등장한 이 계기와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까요? 1번 신화의 권위가 약해진 것. 그리고 두 번째, 로고스적 세계관이 필요해진 겁니다. 자, 신화의 권위는 왜 약해졌으며 로고스적 세계관은 왜 필요해졌을까요? 신화의 권위가 약해진 사연을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돼요. 그리스 해양 민족이죠. 바다에서 주로 무역으로 많은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신들도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신화의 권위가 약해집니다. 즉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신화가 다른 문화권에 가보면 전혀 옳지 않은 거예요. 거긴 그 나름의 신화가 있었던 거죠. 누구 말이 맞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헤로도토스라는 역사 히스토리아라는 책을 쓴 그리스의 역사가이죠.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같은 신을 헬레네스와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헬레네스가 누구냐? 헬레의 자손 이런 뜻이고요. 이 헬레는 바로 그리스가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헬레네스는 그리스인이라는 뜻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같은 신을 헬레네스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딴 데 가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아르테미
아르테미스에 해당하는 여신을 부파스티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르테미스가 아마 달의 여신이기도 하고 사냥의 여신이기도 하죠.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죠. 이집트에서는 태양의 신을 호로스 이렇게 부릅니다. 디오디소스에 해당하는 신은 오시리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같은 신을 부르는 이름이 이집트랑 우리랑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크세노파네스, 이것도 이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은 신들이 없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신을 숭배하고 또 그것을 경배하고 신의 신탁을 받아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이러는 그리스 사회에서 신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으니 되게 파격적이었죠. 예, 이분은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아이디오피아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뭐 커피로도 유명하고 그렇죠.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이 코가 낮고 피부가 검다고 말하고, 트라키아인들은 자신들의 신이, 트라키아는 그리스 지역의 한 지역입니다. 자신들의 신이 눈이 파랗고 머리카락이 붉다고 말한다.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이디오피아 자신들의 모습대로 신들의 코가 낮고 피부는 까맣고 머리칼도 꼼꼼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하고, 트라키아인들은 이상하게 또 눈은 파랗고 머리가 붉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동물들, 소, 말, 사자가 손이 있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말은 우리 신은 이렇게 생겼어 하면서 말 모양을 그리고, 소는 우리 신은 말이야 이렇게 생겼어 하면서 소 모양을 그리고, 각자 자신의 모습과 같은 신의 형체를 만들 거라는 거죠. 그때 그리스 사람들이 신의 형체를 만들 때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뭐 비너스상, 그게 아프로디테죠. 아폴론상 이런 거 보면 사람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사람 모습, 특히 그리스 백인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그렸을까? 자기네가 그리스 사람이고 자기네가 백인이니까 신도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딴 데 가보니까 아니에요. 그 동물들이 만약에 손이 있다면 아마 자기네 모습대로 신의 모습을 그렸을 거예요. 즉 신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지가 않고 상대적이더라. 다른 문화권에 가보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살펴보시면 신의 상대적 관념과 관련된 합당한 논리적 귀결에 이르는 것이죠. 다른 문화권에 가서 다른 문화를 접해보니까 신은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네, 절대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이에요. 문화에 따라 다르다. 이걸 알게 되니까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화의 권위가 툭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가 아니고 딴 데 가면 이 말이 틀릴 수도 있는 거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실까요? 이것은 둘 다 아르테미스 여신상입니다. 왼쪽 것은 스파르타의 아르테미스 여신이고요. 오른쪽 것은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전혀 다르죠? 날렵한 사냥의 여신입니다. 사슴을 데리고 다니고요. 요 등에 꽂혀 있는 건 화살입니다. 활을 아주 잘 쏘았다고 하죠. 에페소스에서 아르테미스라고 불리운 신의 모습입니다. 다산을 상징해서 젖가슴에 유방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여신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에페소스는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스파르타와 뭐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도 아르테미스를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화적 세계관의 절대성이 붕괴합니다. 신화는 그렇게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툭 떨어지고요. 권위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신화 그거 믿어도 돼? 그거 딴 데 가니까 딴 얘기 하던데 그 우리 신화 그거 믿어도 돼? 제우스가 하늘의 신이고 그 벼락을 던진다는 거 그거 진짜야? 예, 그게 바로 신화의 권위의 추락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고스적 세계관의 필요성입니다. 로고스적 세계관, 미토스와 로고스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미토스는 어원적으로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시인들의 시, 이것도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지금이랑 좀 다르죠? 지금은 유명한 시인들이 시를 창작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의 시인들은 호메로스의 시가를 이렇게 낭송을 하는, 지금으로 치면 좀 우리나라의 판소리와 비슷한 혼자서 원맨쇼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이런 것을 외워서 낭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예요. 서사시. 서사시는 뭐냐면 서사는 스토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는 무엇이냐면 운율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것을 운율에 담아서 낭독으로 들려주는, 그런데 이거를 거의 다 암송을 해서 노래처럼 들려주는 그러한 것이 그 당시에 시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춘향전 이런 거를 뭐 완창하면 막 10시간씩 막 이렇게 소리꾼들이 노래를 하시죠. 소리를 하시죠. 이런 것처럼 시인들은 전해 들은 이야기를 자기가 작곡하거나 작사한 게 아니에요. 전해 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들려줍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머릿속에 넣어주었느냐? 원래는 뭐 선배가 알려주고 스승이 알려줬겠지만 그 스승은 누구에게 배웠느냐? 예, 따져 올라가자면 그게 뮤즈라는 신들이 들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들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 뮤즈신에게 예, 기원을 하면서 노래를 해요. 뮤즈들이여 나의 입에 당신의 시와 노래를 담아주시면 제가 노래를 하겠나이다. 이렇게요. 이 뮤즈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노래를 하고 낭송을 해서 들려주는 이것이 바로 미토스입니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 듣고 옮기는 이야기예요. 들은 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들은 대로 말을 하다 보니 그거 진짜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내가 그렇게 들었어. 우리 선배한테 들었어, 혹은 스승님에게 들었어, 혹은 뮤즈에게 들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거 진짜야? 정말인 거 너 입증할 수 있어? 이러면 그거는 못합니다. 말하는 자는 그걸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왜? 들은 이야기니까.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미토스, 옛날 이야기. 예, 우리나라도 옛날 이야기에 호랑이가 할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 일이 실제로 있었나? 이렇게 손주가 할머니에게 물어보면 할머니는 그 이야기에 대해 정당성에 대해 답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미토스 혹은 듣고 하는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정당성을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에 비해서 로고스는 자기 책임 하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로고스는 정당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자기가 주장을 하고 그거 정말이야? 진짜야? 왜 그런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로고스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주장의 근거가 필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미토스가 아니고 로고스적 세계관이 점점 필요해진 그 사연도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앞서서는 뭘 들었죠? 신화적 세계관에서 신화의 권위가 무너졌다 그랬죠. 지금은 로고스적 세계관이 아주 요청되는 변환의 시기였습니다. 로고스적 화법이 요구된 상황은 첫 번째로는 그리스의 특수성입니다. 그리스라는 지역, 이집트나 그 주변의 뭐 메소포타미아나 다른 지역과 다르게 그리스가 특수했던 이유는 도시 국가가 오래 지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른 고대 사회는 도시 국가가 없었느냐? 네, 없었습니다. 그리스와 같은 그런 도시 국가는 없었어요. 모든 고대 문명은 기본적으로 전제적 왕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이런 곳에서는 강력한 전제 군주 하에서 왕권이 집약되어 있는 그러한 그 제왕적인 그런 큰 국가를 형성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조그만 마을 단위보다 조금 더 클 수도 있는 정도의 도시 국가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어요. 그 이유도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수성 때문에 로고스적 화법이 요구되게 됩니다. 도시국가가 오래 지속되고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세 번째로는 시민의 군사적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 시민의 권리가 강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도시국가가 오래 지속된 이유는 고대 그리스의 그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험준한 산악지형이에요. 이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한 곳에서 너무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다 그곳을, 그 인구를 먹여 살리기가 어려우니까 그 중에 일부가 뽑혀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새로운 터전을 일구고 그곳에서 마을을 형성하고 도시 국가를 다시 지었습니다. 이거를 고대 그리스의 식민 도시라고 해요. 18세기, 19세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제국주의적 식민주의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직접 옮겨가서 새로운 땅을 일구고 거기에서 터전을 이루어 산 곳입니다. 지형이 험난하다 보니까 큰 왕국을 건설하기보다는 조그만 단위로 모여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생존에 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도시국가들은 연합을 이루기보다는 각자 독립된, 따로따로 분리된 그런 도시국가를 수천 명에서
아주 많아야 뭐 수만 명 정도의 그러한 국가들을 계속 오랫동안 이루었던 것이죠. 전제 왕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인데요. 이때는 전쟁이 아주 잦았어요. 전쟁이 잦은데 이 전쟁을 하게 되려면 따로 물론 직업 군인들도 있었겠지만 전쟁 때가 되면은 시민들도 자비로 전쟁에 참여를 꼭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가 사는 이 도시국가를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시민들이 자비로 전쟁에 참여하는 비용을 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것도 자기가 준비하고, 장비, 이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필요하겠죠. 무기라든지 갑옷이라든지 방패라든지 이걸 스스로의 돈으로 마련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군사적 책무가 그렇게 존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중장보병이라고 이렇게 옆으로 쫙 대열을 세워서, 여러분 스파르타 300, 스파르타가 나오는, 그 스파르타가 페르시아랑 전쟁하는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옆으로 쭉 늘어선 대열이 앞으로 착착 전진을 하면서 그 전쟁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중장보병, 그리스의 중장보병의 전투 방법인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다 자비로 전쟁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전쟁에 스스로 참여를 하다 보니 지배계급, 즉 여기도 뭐 왕이 있었거나 귀족이 있었거나 뭐 군인 계급도 있었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말발이 그렇게 세지를 못했어요. 시민들이 군사적 역할도 하고, 야 이거 우리가 다 하는데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 사항을 높은 놈들 너희들끼리 할 거냐? 우리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시민들의 권리가 점점 강화됩니다. 시민들의 군사적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 시민의 권리가 강화되는 것이죠. 즉 정치적 의사결정, 앞으로 우리 어떤 정책을 펼까 뭐 이런 거 결정하고요. 사법 판정, 소크라테스를 사용시킬까요 말까요, 뭐 이런 거. 종교 행사에 제사장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참여합니다. 시민들이 동등하게 똑같이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민들이 모여서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해야 되다 보니까, 전제 왕권이 있는 나라에서라면 그럴 필요가 없죠. 왕이 시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사장이 있으면 제사장만 종교 행사에 참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민들이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많은 시민들이. 의견들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의견들이 다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율을 해야 되겠죠. 서로 토론하고,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하고 따지고, 또 듣는 사람은 저 사람 말이 더 옳은데, 저 사람 말이 좀 틀렸는데, 뭐 이러면서 평가도 하게 되겠죠. 의견을 모으고 조율하는 광장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공공성의 영역이 탄생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공공성을 상징하는 도시시설이 바로 아고라입니다. 이 아고라를 흔히 시장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마련이죠. 우리도 가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노점상도 생기고, 그렇죠.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를 아고라라고도 불렀습니다만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토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플라톤의 대화편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많은 사람들과 토론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이러죠. 아고라에서 오다 가다 만나서 그렇게 합니다. 아고라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소통의 광장, 공공성의 광장이었던 것이죠. 아테네 아고라 유적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아테네에 가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이것도 아테네 아고라 유적지 모습입니다. 이게 아테네에만 있었냐? 아닙니다. 지중해 전역에 걸쳐서 그리스의 고대 문명이 건설되었던 도시들이, 예를 들면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이라든지, 그 다음에 터키 서쪽의 해안가라든지 아주 많은 지역에 고대 그리스 유적지들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신전이 있고요, 아크로폴리스도 있고요, 이런 아고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유럽 여행 가시게 되면 한번 둘러보시면서 여기가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토론했던 장소로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고라에서 모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정치적 참여를 하고 또 사법적 결정도 하고, 그런 것만 했을까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많이 했겠죠. 요즘으로 치면 요새 비트코인 이거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아니면 이거 부동산 시장 이거 어떻게 될까,
아니면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누가 돼야 될 텐데, 누구는 되면 안 될 텐데, 뭐 이런 얘기, 정치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요번에 그 서정시 대회에서 누가 1등 했다던데 그 사람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더구만. 또 노천 극장이 많이 시설이 있었죠. 다음 주에 거기 공연 있다는데 우리 그거 보러 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상거래도 하고, 자기 직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많은 이야기들 했을 겁니다. 네. 공공적 논의의 장. 아고라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공공적 논의의 장에서는 신화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네가 한 주장 그거 맞아? 이러면 그렇다고 하던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던데,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이거 갖고는 힘이 없어요. 합리적으로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탄탄한 근거를 가진 주장을 해야만 자기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로고스적 화법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즉 미토스는 전에 들은 이야기, 전에 듣고 옮기는 이야기여서 정당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반면에 로고스는 자기 책임하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정당성을 그 사람이 책임을 지면서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하는 그러한 화법이 로고스의 화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의 장이 넓어지고 활발해지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리스의 신화만 가지고는 안 되고 로고스적 화법이 절실하게 필요해졌던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에서 철학이 신화를 대체해서 태어났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앞에서 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이 왜 신화를 대체해서 나왔을까? 그 앞에서 한 그리스의 기적 이론에서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짠 생겨났다. 그리스 사람들이 특별히 합리적 이성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그리스의 기적 이론에서 했다면, 두 번째 이론인 연속성 이론에서는 신화가 했던 이야기를 철학이 이어받아서 다른 방식으로 풀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철학이 신화를 왜 대체했을까? 첫 번째, 신화의 권위가 떨어졌다. 다른 문화권을 접하면서. 두 번째, 로고스적 세계관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즉 아고라와 같은 공공성의 비중이 커지고 공공성의 영역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로고스적 화법, 로고스적 세계관이 필요해졌다. 상대방을 설득해서 내 말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해졌고, 그러려다 보니까 로고스적 화법이 필요해졌다.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